안녕하세요, 브루스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태어나서 지금은 영혼만 자유로운 강가진입니다. 이제 자칭 타칭 허당칼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명품인데 역사책을 뒤져보니까 843년에 흥도강이 공작새 깃털로 만든 뭐 쇼울,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드는 에메랄드를 자기에다가 박은 장식품, 뭐 솔솔개라고 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판을 치니까 수입을 막 금지하고 국민들한테 아주 국산고방에서 아주 굉장히 화를 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삼국사기에. 오늘은 그 실크로드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명품들이 어떻게 거래됐고 사람들한테 어떤 감흥을 줬고 그게 또 우리 문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 저 강가진 선생님과 허당칸 선생님을 모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막 집에 있는 그 사모님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우리 마누라에게 어떤 명품을 선물했는가? 사실은 근데 이 고고학자에게 명품은 되게 중요한 아이템인 게요. 저희가 주로 무덤을 많이 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박물관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명품들, 왕이나 귀족이 알 수 있는 그 명품들이 이제 저희한테 나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사마르칸트의 황금 복숭아라는 책 보면은 딱 카탈로그예요. 예. 그 에드워드 샤퍼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800페이지 책이 그냥 다 명품인데 그림이 한 장 없어요 그 책이. 근데 보면은 사고 싶어요. 야,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귀했을까. 이게 우리의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신라와의 교력도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가 우연히 읽은 글 중에 하나는 당나라와 가장 교역이 많았던 나라가 우리 이제 기록에는 뭐 소그드상이 나고 저쪽 서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거래량을 따지면 신라하고 교역이 제일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반도에서도 과거부터 굉장히 많은 명품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수출이 많이 됐었는데 이런 그 상거래에 대한 기록들이 안 남아있던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한반도의 명품, 예를 들면 뭐 서역의 귀중품을 사려면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 중에도 뭐 쌀이나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명품으로 거래할 만한 그런 게 뭐가 사실은 있어요? 우리 그 가장 떠오르는 게요. 옥저가 우리에게 복속당인데 반어피라고 해가지고 바다표범. 그 다음에 수많은 저기 그 있죠 다시마. 내륙 들어가면은 그게 아주 귀한 음식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다시마 장점이 말려서 가볍고 양이 불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역에 괜찮은 아이템이었어요. 그랬겠네요. 제가 이제 그 뒤적거리면서 찾아본 것 중에 하나는 그 백두산에서 그 화산으로 생겨난 그 잘 썰어지는 거 있잖아요. 흑요석. 예, 흑요석이 한 2만 년 전부터 몽골 초원까지 아니면 한반도 남부까지 이렇게 전파된 기록이 있는데 분명히 어떤 상거래로 이게 전파가 됐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고대 반도체 같은 게 돼가지고요. 요만한 한 덩어리면은요, 이 돌칼이 수백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동을 할 때 이거 하나 몇 개만 넣어가면은요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 600km 정도까지 한 교역하는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다. 흑요석이 크기가 보니까 지금 이제 박물관에 있는 게 덩어리가 이 정도 되던데 짐실이 동물 없이 그걸 어떻게 옮겼는지 이거를 상당히 크던데. 그거는 저기 거기서 갖고 온 게 아니라 거기서 쪼개서 이제 상품화 시켜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백두산에서 썼던 흑요석이 우리나라 이제 그 강원도 양양의 오산리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은 이제 큐슈 지역에서 왔는데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면은 한국에서 뭐가 갔냐면요. 이 투박 쪽에 조개 팔찌가 또 갔어요. 조개 팔찌가. 그래가지고 꽃이 피는 거지 밤마다 이제 여보 옆집 누구는 말이야 팔찌가 조개 팔찌던데 그게 저 물건 아빠들은 알았어 내가 이번에 뭐 당신 생일 언제지 해서 이제 근처 상 가서 흑요석 캐오는 거죠. 그죠. 기록에 남아있는 것 중에 그 한반도 최초의 명품은 호랑이하고 표범의 가죽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가격이 똑같은 무게의 금이랑 같은 가격이었다고 들었어요. 그 제가 사실은 뭐 여기서 잠깐 자랑하자면 그거 논문 써가지고 제가 논문 상을 받아가지고 전문이시구나. 우리 아이
입학할 때 잘 썼는데 예. 약간 뭐 농담이고 모피가 사실은 정말 큰 명품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전 또 하나 인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삼이요? 예, 예. 먼저 모피부터 이야기하자면은 고조선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관자가 나오거든요. 네. 관자 같은 경우는 아시죠? 관포지교에서 이제 그 관자가 이제 제환공한테 이제 이 사방의 산지에 있는 무엇을 갖고 오면 돈 벌 수 있습니까? 제 나라가 산동반도에 있으니까 이게 좀 중원으로 보면 약간 좀 변방이지만 또 교역을 하면 또 중교육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게 조선의 문피, 천금이다. 이것만 갖고 오면은 모든 제후들이 제 나라 항공 당신 말을 들을 것입니다. 예. 우리 요즘에 미국의 그 조황상께서 예. 배신을 놔주시니까 모두 감업하잖아요. 예. 똑같이 호피무늬는요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황상들 제후만 입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아무나 것이. 입을 수도 없는 거였네요. 예. 근데 이 중국에서 보면은 근처에 호랑이 얼룩무늬 나오는 동물이 안 살아요. 그 한반도 남쪽에서도 불과 조선시대 한 200년 전까지만 호랑이들이 출몰을 하죠. 이쪽은 호랑이들이 굉장히 많았던 동네인데요. 호랑이가 사는 것하고 호랑이를 잡아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모피 산지는 달라요. 아, 그렇군요. 가공 기술이 또 받쳐져 있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기원전 7세기 때거든요. 근데 그때 호랑이나 아니면 표범까지 해서 자라는 곳이 러시아 알타이 지역하고 백두산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네요. 근데 문제는 백두산 지역이 고조선의 영역 중심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고조선 보통 이제 우리 서북한에서 요령 지역까지를 포괄하거든요. 백두산은 너무 험해서 거기는 통치한다기 불가능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있습니다. 인삼 가공 기술이었어요. 인삼. 그 인삼 자체의 종은 전 세계에 나오는데 중국이 김치 한복 다 자기네 거라 그래도 인삼은 아직 말을 못 꺼내고 있는 게 지금도 미국에도 인삼 잘하지 않습니까? 유럽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는데 무력것만 그렇게 약효가 좋다고. 예. 그거는 뭐그 삼국기 유명하다는 게 6세기 때부터 등장해요. 그리고 7세기 때 신라도 이제 당나라에다 주는데 신라는 당나라에 인삼 줬다가 좋은 소리 못 들었습니다. 시원치 않나봐요. 아니요, 상했어요. 중간에 이게 예. 약효만큼 중요한 게 약효를 보존하는 네. 그런 이거에다 나중에 인삼 협찬 들어오고. 보통 북방의 인삼들은 성분이 남방에 비해서 좀 못하다고 이렇게 지금 들었는데 이제 사포닌 성분이 일조량하고 그 서리가 너무 많으면 사실 그 부분에서 제가 전 고가기 때문에 모르긴 하는데 발에 있지 않습니까? 발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그 인삼 파는 도구가 꽤 나오거든요. 저희가 왜 발에 그러면은 왜 이제 왜 지도 보면은 북쪽 아주 멀리까지 가는 것을 좀 표시하는데 발에가 넓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북쪽 갔냐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땅 넓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러시아 시베리아는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땅 넓잖아 거기도. 결국 우리가 말하는 북방이 결국 시베리아 같은 추운 땅인데 발해가 그쪽까지 성을 쌓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땅이 좋아서 내지는 뭐 신도시 개발 이런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발해도 모피하고 인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즉 교육의 아이템, 명품의 아이템이 없다면 국가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뭐 실크로드도 그렇고 우리의 역사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초반에는 모피, 인삼 이러다가 나중에는 훨씬 더 가공 기술이 복잡한 물품들 예를 들면 뭐 도자기 같은 것도 이제 서쪽으로 수출되는데 그쪽 도자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도자기가 사실은 이제 이게 무거워가지고 과거에 실크로드가 어떻게 유통이 됐을까 뭐 굉장히 궁금했는데 또 책을 찾아보니까 도자기도 또 유통된 길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도자기는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물론 중요했습니다. 실제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당시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랑 한반도 두 군데밖에 없었고요. 고려청자 얘기는 많이 듣겠지만 고려청자가 당시에 세계적인 명품이었습니다. 부자들이 고려청 사는 걸 되게 좋아해서 중국에서 또 이렇게 유통이 돼가지고 신안 보물선에도 송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고려청자들이 몇 점들이 나와요. 그만큼 이제 명품이었다는 거고요. 그 제가 학부 때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저는 미술사도 같이 공부했는데 정말 거의 힘들었던 게 우리 교수님들이 막 열정적으로
청자를 띄워놓고 와, 이 유려한 빛깔과 이 아름다운 자태는 난 별로 유려해 보이지 않고 이게 그냥 자태가 동네에서 판 약간 좀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 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한국은 불을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늦었어요. 하지만 결국 고려 청자가 이렇게 성과를 얻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흉내낼 수 없었던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똑같은 그 관점에서 청동기를 이야기 드리자면은 기원전 이 3세기 4세기 때 썼던 단유세문경이라는 게 있어요. 전줄무늬 거울. 네. 그 거울은 지금 기술 복원이 거의 불가능해 아직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샤만이 이제 이렇게 걸고 거기 치면 태양처럼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 0.1mm도 안 되는 그 선을 콤파스로 그어서 뭐 흉내낼 수 없게 그걸 거푸집에 부어서 만들었으니까 아무도 모르지 기술을. 예. 한국의 청동기는 다른 나라보다 작아요. 양도 많지 않고 하지만 차별성은 분명히 있다. 예. 제가 이제 한 2005년경인가 신문 기사를 봤더니 크리스티 경매에 나온 도자기 경매가 나왔는데 조선시대 철화백자가 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 도자기 중에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개방적으로 글로벌하게 소통을 하던 나라였는데 조선시대 되면서 이제 해금 정책하고 소통을 많이 안 하면서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코발트를 수입을 끊겼어요. 당시에 이제 청화백자가 최고의 명품이었는데 청화백자가 딱 끊겨버리니까 철을 해서 철화백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 도자기 시장에 야 이렇게 희한한 게 다 있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조선에서 만들었던 철화백자 같은 희한한 굉장히 제한된 자원으로 만든 그런 작품들이 세계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여러 번 경신한 걸 제가 봤거든요. 저는 가장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중국이나 일본보다 뭐 우리가 더 뛰어나다, 거대하다, 크다. 사실 그게 안 그렇거든요. 결국 아름다움은 희소성과 차별성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본적 기술은 기본이 있겠지만 근데 그 두 개 충족시켰을 때 비록 그 조건은 안 좋지만은 충분히 명품이 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BTS 지금 나오지만은 저는 지금 40년 전에 제가 좋아하던 음악 듣거든요. 이게 왜 빌보드 1등을 하는지 그래서 결국은 차별성 있는 거라고 이야기 전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름을 한때 방탄중전단으로 하려다가 BTS의 아미들한테 찍히면은 큰일 난다 무서워가지고 방랑중전단으로 바꿨잖아요. 아미들 좀 잘 봐주세요. 이거 편집하셔야 되는 거지. 봐서 편집.